짝. 감사합니다. 어거지 박수를.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정이라고 하고요. 아카이브 평화기업에서는 공문장 기획팀에 속해 있습니다. 예, 아카이브 평화기업 뭐 하는 데일까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시리라고 믿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시민 참여형 참전군인 구술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결과물로 출간된 그 월남으로 간 동창생들이라는 책이 있고요. 작년에 했던 구술 활동을 정리한 참전 군인을 만나는 중입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책이 곧 출간된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참전 군인을 만나는 중입니다. 만났다가 아니라 만나는 중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고요. 좀 프로세스에 충실하게 또 천천히 그렇게 임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카이브 평화기업은 주로 참전군인 구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고 평화교육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군인을 만난다라는 활동 그 자체를 곧장 평화라는 말로 비약하거나 아니면 평화를 전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관심과 함께 나중에 나가실 때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그 기획한 첫 번째 공문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시는 김수용님을 초대해서 중국 귀환자 연락회의 중기련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청자 명단을 좀 훑어보니 병역 거부를 비롯해서 미군기지, 위안부 문제, 기후위기, 반빈곤, 동물권, 어찌 보면 뭉뚱그릴 수는 없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평화 관련 활동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카이브 평화기업에서 구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원들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줌으로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오늘 모리타 가즈키님의 발제 후에 모쪼록 기탄 없이 긴장되시죠? 기탄 없는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발표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늘의 발표자는 모리타 가즈키님입니다. 오늘 두 편 쓰신 논문 중에 두 편, 돌아온 탕자, 수기를 통해서 본 탈영의 정치성과 군 당국의 탈정치적 상징성 전략이라는 논문과 또 하나는 2024년 논문이고요. 또 하나는 1950년대 한국군 탈영의 동태와 그 양상, 2022년 논문인데요. 이 두 논문을 읽고 모여서 지정된 토론자 없이 청중들이 깊게 개입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어학의학으로 그 1년 동안 거기 그때는 영세대였는데 어학당 다닌 적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그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박사 논문 관련된 자료를 모으면서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50년대부터 70년대 한국군 탈원병의 사회사인데요. 이렇게 그 자기소개를 하면은 다른 자세에서는 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2016년도에 그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 어학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그 영세대 어학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스유노모라는 그 지금도 있기는 한데 연구 공간이 그쪽 그 영세대 근처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일본에서도 스유노모가 소개된 그 시절이라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 참가하고 싶어서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1년 정도 세미나를 들으면서 같이 세미나 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업체에서 활동가들과 같이 병역 거부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회를 맡아 계시는 그 심화정 선생님이 후원회장 아저씨죠. 그때 후원회장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경험들이 아직까지 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계시는데 저자가 그 이현석 선생님, 이현석 활동가가 그 이런 말을 그 책에서 하셨어요. 그 실제로 만나거나 생생한 목소리로 접하는 병역 거부자는 내 사람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아직까지 그때 경험이 토대로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새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왜 타령에 주목했는가라는 점도 그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저한테는 타령에 주목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까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병역 거부라고 했을 때 그 징병 거부 아니면 입대 거부랑 문 타령이라는 것을 같이 아우른 말로써 통용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판정 운동이 그 베트남 전쟁 때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이 있었지만 그 운동의 방식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에서 탈취라는 그 미군 탈원병을 해외에 그 만명시키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에서 생산된 담론들을 보면은 그 탈원병이라는 게 병역 거부의 한 본주로 있고 그리고 전쟁 저항의 행위다라는 것을 많이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영향 그때 베트남 판정의 영향이라는 게 아직까지 일본 사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역 거부에 관심이 가지게 되면서 그 탈영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에 다시 오면서 역시 사회적 감각의 차이 같은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조사를 시작한 당시에는 저는 병역 기피와 탈영을 같이 다루면서 한국의 병역 거부나 병역 기피 그리고 탈영의 역사를 쓰겠다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 몇 년 동안 그 한국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탈영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뭔가 인사에 남아있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주도 있었는데 제가 서울대 자리를 옮기면서 2년 연속 뭔가 초등학교에서 그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분들 앞에서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저도 해외에서 뭐 게스트로서 강사로 그 2년 동안 4번 나갔는데 제가 한국군 다른병의 역사를 지금 그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매번 복서가 터져요. 그 예전에서. 그래서 뭔가 웃기거나 아니면 이상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네라는 인식이 역시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오기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가 탈영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탈영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발상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이 진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탈영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이랑 같이 그 일부 대체역 심사위원 특히 국방부 병무청 쪽에서 나온 인사들한테 그 인터뷰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그 병사들의 병역 거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때 대체역 심사위원들이 했던 말이 그거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거 인정해버리면 군대 사기가 낮아져서 저하해서 군대라는 기구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병사가 된 사람들이 뭔가 군무를 포기하는 거 아니면 군무를 거부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역시 굉장히 그 국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불온한 행위로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겹치면서 이게 사실 병역 기피랑 병역 거부나 병역 기피는
이때 하기 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 차원에서는 역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타령이 가지고 있는 뭔가 정치성이나 그 특성 같은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운동적 차원이나 기본적으로는 그 타령이라는 것도 그 병력 허브의 한 본질이라고 보는데 근데 분석적 차원에서는 역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다령이라는 형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아마 이루지 않았던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많이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쓴 논문의 요약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다른 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변이 많았는데 그 다른 변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형상을 저는 도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논문이 하나 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두 번째 논문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돌아온 탄자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그 타령의 정치성과 초항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건데 그러면 타령의 정치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정치성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애매한데 개인적으로는 타령의 정치성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병력이라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의무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복종의 행위라는 점에서 저는 정치성이 그 본인의 의도와 관련없이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령의 정치성이라고 할 때 이 총리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타령의 그 정치성이라는 게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행위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인가라는 점에 따라서 사실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게 약하게 되거나 아니면 강하게 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 관계, 예를 들면 가정 사정에서 도망쳤다고 했을 때 이런 이유로 도망쳤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그게 뭔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뭔가 그게 뭐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가혹행위나 아니면은 반정 사상으로 기반해서 다령했다고 했을 때 뭔가 사회적인 공감대 같은 게 비교적 얻기 쉽잖아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오늘은 잘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른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타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타령을 했다. 설명했을 때 옛날에는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가 반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주권이 있는 사회에서는 가정 사정이나 애인 문제는 뭔가 개인적으로 보이는 동기로 인해서 타령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얘기해버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타령한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정치적 상징성이라는 게 혹시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동기를 어떻게 설명하는 동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온 단자 논문에서는 살짝만 언급했던 김우동희라는 일본의 밀항한 다른 병이 있는데 김우동희의 사례에 주목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우동희의 사진입니다. 먼저 김우동희라는 게 누구인가라는 점인데요. 1954년생이고 고향은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상도 경험했고요. 53년부터 60년까지 밀항에서 7년 동안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탈영을 해서 일본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근데 본인은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본어를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동기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 3명이 태평양 전쟁 시기에 간제 노동으로 인해서 일본까지 동원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제일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면은 형 3명이 있으니까 거기 살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미랑 하신 건데요. 그래서 60년에 다시 간제 성관되면서 60년부터 63년까지 병력을 기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랑을 61년인가 한번 하는데 그거는 완전 실패했고 63년 7월에 다시라기보다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제대가 가까운 상태였는데 65년 8월에 베트남 파병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탈영해서 밀항했습니다. 결국은 밀항 자체는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트시마에서 대마도 트시마에서 경찰에 잡혔는데 금방 만명 탄원서를 제출해서 자신은 만명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명을 기방해서 만명투쟁을 거의 2년 반 동안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하면 기니까 결국 67년은 너무 중요했는데요. 67년이 일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군 기지에서도 나오는 다른 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련을 거쳐서 스웨덴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 김동기라는 다른 병도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고 그래서 베트남 그때 반정운동을 대표적으로 맡았던 사람들이 배평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대표 인사들이 김동희의 만명을 인정하도록 일본 정부한테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반전 다른병 김일동희라는 이름이 적어도 운동사회 안에서는 너무 알려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김일동희는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68년 2월 26일에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왜 갔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갑자기 거기 북한에 가게 되는 소련을 경유해서 북한에 가게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김일동희라고 하면은 베트남 판정평사라는 뭔가 같이 붙어 있는 문구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경찰의 진술서와 같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탈영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였다라는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일본에 밀항한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형 2명이 도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형 밑으로 가서 일하며 기술자나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잡히자마자 작성한 진술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진술서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반달 정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언급 없는 진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진술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9월 1일의 경우는 제가 다른 병이기 때문에 본적, 이름, 연령, 경찰에 말해버리면 이후 조리자에 따라고 적은되고, 그리고 강제 성환될 때 한국군이나 경찰들이 자기가 자신이 다른 병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말씀드린 겁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다른 병이라는 것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저는 그 베트남 파병면을 받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생명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탈영해서 미란선을 일본에 있는 현 밑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씩 베트남 전쟁과 자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2월 6일에 만명 탄원서, 아까 말씀드린 만명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는데요. 이때는 완전히 자기는 만명할 권리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이탈해서 일본에 입국한 것은 직업이나 생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근무에 강제적이고 반민주적인 온갖 파병으로서 동명배를 받은 뒤 신변의 안전을 지키고자 타국에 만명한 것이 이유라는 식으로 자기의 탈영 동기를 조금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 만명을 희망하면서 탈영 동기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반대 그리고 거부라고 공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비교적 베트남 전쟁 자체 아니면 베트남 사람에 대한 가해라는 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한국군으로 인해서 강제로 파병되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나옵니다. 또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신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사람이 당시 변호사였던 오노야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노야마 선생님이 옆에서 김동희를 보면서 김동희는 현저히 정치적 만명자로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상적 만명자 김동희가 되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노야마 선생님의 눈으로는 김동희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포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더 만명 탄원서를 거의 1년 반 뒤에 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많은 동포들이 죽고 조국이 파괴되면서 전쟁의 잔인함을 온몸으로 경험한 제가 또 베트남에서 서로를 죽이고 국토를 파기하고 그런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베트남 전쟁 재혼과 베트남 전쟁 말고 한국 전쟁의 경험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베트남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베트남에 대한 가해 행위의 거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만명서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 잡지가 김동희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으니까 67년에 김동희한테 쓰기를 써달라고 해서 그게 일본어로 번역돼서 시울린 글이 남아 있는데요. 국군에 입대하는 것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굉장히 초항한 내가 지금 베트남에 파병되어 우리에게 아무 원만도 없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희의 베트남에 대한 뭔가 감각이나 관계성이 같은 게 원래는 파병명을 받아서 한국 정부한테서 파병명을 받은 것에 대한 반대였다면 지금은 자기가 거기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에 대한 반대라는 식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게 김동희가 북한에 가기 전에 지원자였던 기무라 미츠코시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이때 김동희가
자서전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서전을 쓰면서 그 지금 병역 기피의 이유, 그러니까 병역 기피 두 번째 그 60년부터 64년까지 병역 기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유를 쓰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제 사상이 컸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체제 사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삶을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언급하지도 않았던 체제 사상이라는 게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나 아니면 기억을 다시 그 상기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김동희의 편화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희에게 타령이라는 게 처음에는 숨겨야 되는 것이었지만 근데 점차 만명이나 그리고 반전 사상의 큰 거로서 작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반대로 말하면 그는 처음부터 반전 타령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과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서 변화해 나갔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 부분은 사실 그 의미부여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의 그 상호작용이 핵심적으로 중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희가 쓰고 있는 어휘들이 베트남 판정운동에서 그 속에서 생산된 일본인들이 생산된 그 단론이란 다름아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희도 일본어가 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원자들한테서 그 영향도 받으면서 김동희 자체가 그 운동이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다령을 그 정치인 조항의 행위로서 그 다시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전 다령병이라는 전제 인식이 발명되었고 그의 다령은 베트남 운동가의 그 만나게 되면서 강한 정치적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김동희의 차례를 보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가 그 김동희가 보여준 그 반전 타령의 그 발명 아니면은 타령의 정치화라는 게 사실은 세계적인 정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미군 타령병을 중심으로 이러한 그 타령이라는 행위가 이제 전쟁 조항 행위로 재해석되는 형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문헌을 하나 제시했는데 이 파르 베네딕트 그라츠라는 사람이 잘 보여주는 그 주어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판정 운동은 타령을 전쟁 조항으로 인식하는 언어 만드는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 게 제가 돌아온 당자 논문에서 하려고 했던 시도였는데요. 여기는 금방 넘어가겠지, 그 논문이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단론의 효과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못됐습니다. 다른 변들이 자기의 주체나 계속 자기의 행동을 타령이라는 것을 뉘우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게 제가 돌아온 당자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맥락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군당국이나 한국 정부가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서 다른 면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겠다는 판단이 물론 이렇게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우려가 군당국 군당국이나 한국 정부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논문에서도 살짝 시사한 바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타령 행위를 이제 한국 안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다운 붙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방송을 계속 강요당함으로 인해서 한국 따르면 죄인이나 아니면 인생의 낙오자 아니면 사고자로서의 자신의 행위를 뉘우쳐야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제가 그 돌아온 단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정치적 산진성이라는 말을 받겠는데요. 근데 다른 병 본인도 그러한 언어에 맞춰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른 병 본인도 다른 정치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김동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타령했다고 설명하는데 수기를 쓴 어떤 다른 병은 양심의 이제 타령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시달려서 자수했다는 식의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갈리는 시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김희랑이라는 분이 쓰신 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글을 읽으면은 진짜 자기가 타령했다는 이유를 철저한 개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부러짐만으로 해왔기 때문에 타령할 수밖에 없었다. 타령이라는 큰 죄에 이어졌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는 반대로 세계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타령병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조강의 산징 그리고 영웅이 되면서 당당하게 자기의 타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반대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원래는 여기서 얘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역시 이 얘기도 역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결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타령이라고 했을 때 무제한 타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조금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낯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영어 사전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A war with arms라든가 armed disaster라고 하는데 A war이라는 게 군무이다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게 무제한 타령은 영어로 이거는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진 타령병이라는 뉘앙스래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일본어는 어떠냐고 해서 생각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어로 무제한 타령병이라고 하면은 무소다소해라고 하는데요. 무소다소해 아니면 무소다소해라고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검색해봤더니 이거 다 한국 기사를 일본어로 옮긴 기사들입니다. 동아일보라든가 이거 DP도 나오고요. DP도 나오고 연합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 한국 관련된 기사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역시 한국적인 표현이라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 무제한 타령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요새 찾고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제 논문을 읽어주신 분은 좀 느낀 바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토만병이라는 영어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타령병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령병이라는 말도 쓰여졌고 근데 그것보다 토만병이라는 말이 또 적어도 신문에서는 쓰여졌고 그리고 타령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토만병이라는 말이 또 많았습니다. 근데
65년을 기점으로 그게 역전해 버려요. 근데 왜 이게 역전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탈영이라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뀌면서 70년에 무제한이랑 탈영이라는 말이 합치면서 무제한 탈영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찾기로는 이 기사가 동아일보에 실린 1970년 8월 17일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첫 번째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닌 것 같은 기사인 것 같은데 무제한 탈영이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그래서 여기 8월에 1970년 8월에 한 탈영병이 부대에서 무기를 가지고 탈영을 해서 자기의 애인의 인질을 잡고 거의 하루 동안 타방에서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헌병이랑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사건은 끝났는데요. 근데 이때 무제한 탈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70년대를 통해서 말이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60년대까지는 탈영병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없어요. 70년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극장 범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낸 신문의 실림으로써 뭔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신문의 보도 방식이 확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탈영병에 대한 사건의 보도 방식은 굉장히 산명 기사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기자들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60년대 후반쯤부터 언론의 힘이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또 커지면서 입법, 사법, 행정 이외에 언론부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이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진 기자라든가 현장 기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사건이 터졌을 때 현장에 찾아가서 뭔가 스쿱 같은 사진을 많이 찍는 사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병훈 기자도 그런 식으로 무제한 탈영병의 모습을 열심히 지키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회상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진 기자들이 적정 병사로 표현할 정도로 경찰들의 경계를 넘어서 경찰이나 헌병의 경계를 넘어서 직전까지 사건의 현장까지 찾아가서 사진 찍고 그것을 신문에 실으면은 그것이 독자가 즐겨 읽기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탈영병의 시각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 사진 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알아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의 이거는 언론이나 탄론적인 특색은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는 군 당국이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가정불화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인 사람이 있다. 아니면 정신 이상자 당부죠. 정신 이상자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였다. 본인은 그런 식으로 군 당국은 계속 발표한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은 그러면 왜 이상자에게 총을 주었는가라는 식으로 해서 선병 과정에서 더 이상한 사람을 찾아서 폐지해라. 그런 식으로 논의의 구도가 크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민이 그 경험, 그 평형 생활 자체가 한 사람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인격을 바꿔버린다는 관점 같은 게 그 완전히 없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 종사난동 버린 거다. 그런 식의 그 당론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떠올랐던 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드라마 DB에서 안준호가 하는 근데 오지 않았다면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시각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타령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어떤 사회적인 당론이나 언어를 만들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또한 언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항상 변화해 나가는 주체이고 오늘 제목이었던 저항으로서의 가능성을 여는 언어가 그 언어를 발명할 필요성이 항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되지 않는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발표하는데 고생해주신 모리타 가즈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원래는 청중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 동안 사회자가 질문 한 개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청중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멘트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 손을 네. 자기소개도 간단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한길이라고 합니다. 타령의 정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타령보다는 타령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나오는 정치성이 더 강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에 동원되고 있는 미군이 타령을 할 때는 되게 강한 정치성을 갖게 되지만 같은 시기에 미국 안에 있는 향토방위군 코스탈가드에서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정치성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타령도 베트남 전에 어쨌든 한국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곳에서 한국군의 타령에 대해서 조명을 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 파병에 조명하지 않는. 네. 근데 되게 그때 당시는 보니까 당시는 잠시만요. 천천히. 되게 한국 군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논문에서 쓴 것은 도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게 거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 한국 사회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한편에서는 한국 근내에서 뭔가 타령을 만들 수 있는 타령을 베트남 전쟁 판대나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적 공간이 아쉽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야 이제 베트남 반전 운동이나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정치 안에서는 여기저기 말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뭔가 반대가 커졌다는 움직임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탈영이라는 행위를 둘러싸여서 뭔가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려웠다. 한국 근내에서. 다만 그 근내를 경계선을 넘어서 일본까지 가게 되면은 김동희가 보여주는 듯이 그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그 열려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한국 근내에서도 가능성 자체는 항상 있는데, 근데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라는 조금 답변 좀 괜찮은.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 사전 회의 같은 걸 했어요. 시나리오대로 전혀 가고 있진 않지만, 그런데 그때도 비슷한 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탈영이라는 그 행위가 어떤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떻게 수용되는지 수용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획득하는 주체성도 다르고 주체와 과정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눈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 탈영병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연유가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계실까요? 질문? 아까 쉬는 시간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니 곤란하네요. 예. 네네. 쉬는 시간에 아까 오기 전에 질문하러 가셨어요. 압박감 받아서 일단 하나 하게 되는데요. 한승희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까 김동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김동희랑 베일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베일렌의 영향을 받아서 반전 방사된 거 아닌가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러면 김동희 같은 경우에는 김동희 이제 반전병사로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건 임석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석균이라고 있는데, 임석균이 그때 오오무라 수용소에서 같이 있을 때 아까 말한 수기라든가 전망에 이제 수기들이 몇 개 실리게 되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임석균이죠. 임석균인데, 임석균이 이제 나중에 박정공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오오무라 수용소에 대한 그것들 살펴되고 하는데, 근데 임석균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성 사건 같은 데 관련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밀항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일본어 번역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베를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인허가 지로라든가 스미슨스케가 이제 오너러 수용소 지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인허가 지로도 스미슨스케를 그렇지만 17년 정도에는 조선 문제에 대한 거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선인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 문제에 대한 거의 이해가 없었고, 그 김동희 통해서 조선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사상 문제를 갖다가 갑자기 68년에 언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김동희의 그 반전 병사적 의식이라든가 조선 이제 그 사상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과연 베일린 사람들이 했을까? 근데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같이 있을 때 임석균은 대부분 이은어 지로 이런 사람들이 오너 수용소에 대한 그 원래 그 잡지에 낸 게 조선인인데, 그거를 반응할 때 너무 임석균한테 힐든이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일본에서 입장을 가지고 다 이렇게 조선 문제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신재 학생들한테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까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래서 임석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70년에 아마 그 무장 탈영병이 이제 그 기사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 극정형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추측인데 보면은 이제 68년에 김일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김일화 사건도 이제 한국에서도 구원운동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되긴 하는데, 그럼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극장을 범죄라는 게 김일화 사건이 극장을 범죄라고 일본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고, 그런 거 보면은 극장을 범죄라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김일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김일화 사건이 뭐
사건 얘기하는 복잡하니까 이제 나중에 말하고 이제 그 극장 범죄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그 김일화 사건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68년 정도의 그런 권력을 반영하는 기미로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통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70년 후에 기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뜬금없이 추측을 하게 됐는데 이 두 개의 좀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그 임석균이죠. 그 같이 그 박정권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김동희의 그 인생사를 쓰게 되는 부분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확실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임석균 아니면은 박정광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계속 언어야마 선생님의 증언으로 볼 때는 계속 사실은 변호사가의 이런 망원 단원서를 쓸 때 가장 아마 중요한 교류 상대는 아마 변호사였을 거예요. 일본인 변호사들, 특히 그 오노야마라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쪽 물론 오무라 수용소에 들어가면 그쪽 사람들이랑 특히 임석균 선생님이랑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후쿠오카 교무소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후쿠오카 베헤이랑 그리고 그 변호사 아마 같이 활동했겠지만 그쪽에 영향이 비교적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임석균의 그 영향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전에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는 그쪽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발표를 해봤다는 게 하나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김희로는 진짜 맞습니다. 그 김희로 사건이 68년에 터졌을 때 한국에서도 그 무제한 다른병에 관련되는 일을 그 기사나 아니면 그 자료를 보니까 제2의 김희로, 제3의 김희로라는 식으로 보도될 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제한 다른병이라는 말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무제한 다른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은 아마 우발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그 타령해서 무장한테 타령하는 그 다른 병이 한 명 있었고, 근데 그것을 보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 김희로의 이름을 김희로에 뭔가 영향 받아서 기자가 했다고는 조금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사건 자체는 그 타방을 전고하게 되면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김동희의 그 언론에서 나중에 이 사건을 해석할 때 그 김동희라는 그 김동희의 사건이랑 연결을 시켜서 보도하는 수준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연결을 시키는 언론적인 시도가 있었던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네, 청중분들이 김희로 사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빨리 설명을 드리면 빚을 받으러 온 자기 어머니한테 빚을 받으러 온 그 야쿠자들이 뭐 이 더러운 조센진 돼지 새끼 이런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명을 엽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온천여관으로 가서 인질들을 잡고 제일조선인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를 했던 뭐 무려 88시간을 인질극을 벌였던 사건이고요. 1968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때 이제 극장형 범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게 되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무장탈영병에게 제2의 김일호 사건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그 김일호 사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활발하고 적극적인 개입 너무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재원상 활동가 이용섭입니다. 오늘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특히 그 김동희가 이제
이야기가 언어가 바뀌어가는 과정 보면서 지금 병역고 가시는 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시고 이런데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병역고자들은 진짜 쥐뿔도 모르고 병역고 저 일단 해놓고 나서 공부하면서 김동희처럼 언어가 바뀌어갔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나중에 뭐 약간은 자기 양심을 숨기면서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변화 과정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초기에 병역거부 2000년대 초기에 병역거부자들은 되게 감각적으로 내가 병역거부 해야겠다였는데 이후에 해가면서 이게 평화운동이구나 반전운동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김동희 씨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과 되게 비슷해 보여서 되게 흥미로웠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령이라는 행위가 어떤 정치성을 띠고 저항의 의미를 띠기 위해서는 언어가 발명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어의 발명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인 저항이 운동이 되려면 그걸 함께 조직해 나가는 운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베이렌이 그 역할을 했었던 거고 당시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는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고 근데 그 차이가 저는 약간 궁금하면서 제 질문은 이건데 한국은 사실상 한국전쟁 이후에 시민사회라는 게 완전 괴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소수의 개인들이 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뭐 함석헌 선생님 제자라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신 김홍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지만 이게 사회운동은 전혀 안 됐었던 건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뭐 징병제는 아니었지만 베이렌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전 세대의 2차 대전 전까지의 어떤 평화운동의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뭐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에 반대하는 뭐 직접행동이나 병역거부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배우고 이랬던 베이렌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방식을 차용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메헤렌 사람들도 그 다른 병 만명 지원 운동을 했을 때 엄청 욕을 막 받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일본 사회 안에서도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병이라는 존재는 그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간 존재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운동에는 저도 그 사람도 그 베트남 반전 자체는 공감되지만 근데 다른 병을 만병시키는 운동만은 나는 공감 못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 메헤렌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메헤렌이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맥락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직접적인 아마 영향을 받은 것은 알제리아 전쟁 때 이미 있었거든요. 이런 그 사르트르들이 했던 운동이었는데 알제리에 가는 프랑스에 있는 도만시키는 운동. 그래서 거기 유학 가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문헌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알제리아 전쟁에서 이어지는 그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몇몇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동시대적으로도 미군 활동가들이랑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다마고토나 그런 대표적인 인사들은 그래서 그쪽에 전술을 배운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본 사회 안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반정운동은 베트남 전쟁 있었기 때문에 선장할 수 있었던 면이 커서 그 전까지의 근대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전쟁 때도 사실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맥락이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라는 사건이 엄청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에서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백승덕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실 이제 몰타가츠키 선생님하고는 종종 뵈면서 뭐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적절한가 생각이 들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몇 가지 자료들을 급히 보다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질문과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정보 관련해서 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 궁금해하는 그 지점인 것 같고 어찌 보면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더 급진적인 그러한 그 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성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성이라는 것을 퇴각시키고 최대한 이 타령이라는 것을 사사화하는데 어떻게 통치 권력이 성공했는가 혹은 거의 성공했는가 이렇게 그 과정들을 참 잘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 정치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선생님께서 지금 연구 과정에서 좀 더 이제 탈각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정치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정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품고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그 탈각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중요한 지점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마 연구 과정에서도 선생님도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요. 그것과 구현해서 말씀드리면 사사화의 반대가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사화와 여기에서 탈각된 정치성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무장타령이라는 그 명명이 어찌 보면은 타령을 사사화하고 혹은 굉장히 문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문제 행위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하게 만들었던 명명인 것 같기는 한데 그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에서 흥미로웠던 게 이제 도망이라는 개념과 타령이라는 개념이 크로스되는 그 시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군 형법에서는 군무 이탈죄가 있는데 62년에 이제 적용 개정된 그 이전에는 사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군 형법 대신 국방경기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조선경비대법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한 것이고 그게 임시법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망병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은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찾아보면 미국의 전시헌법에서 이제 그걸 거의 번역하다시피 한 것인데 사실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 도망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쓰고 있는지 잘 못 찾아봤습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어떤 그런 계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62년도에 군형법을 굳이 개정해서 군대식으로 한다면 이제 정상화한 걸 텐데요. 본인들이 이 법 체계를 그네들이 원했던 그 정상화에서의 이 도망이라는 개념을 군무 이탈로 바꿨을 때 어떠한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혼재되다가 나중 돼서 타령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도망과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였을까? 실제로 그렇게 쓰였을까? 그게 이제 기자나 혹은 군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역으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좀 발견하셨던 거나 혹은 검토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신지 그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먼저 세 번째 부분도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물론 문법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그 개정 내용까지 좀 생각까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토만병이라는 명명 자체는 또 신민지식 그러니까 일식 한정기에 많이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토마이라는 것을 영어 차원에서 생각할 때
도만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일본 그 일제 간중기와의 연속선상에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제가 느끼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점을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그리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정치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점은 이게 굉장히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누구였더라? 란시에르였나요? 프랑스 철학자의 란시엘이 그 주어진 역할, 사회적인 역할이나 아니면은 제 해석이지만 국가가 주어진 뭔가 역할에서 벗어날 때 정치가 생긴다라는 말이 그 제가 대략해서 지금 전해드린 건데 그것을 좀 염두에 뜨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치성을 어떻게 그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하기는 하는데 아직 저도 답을 못 찾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러한 란시에르가 말했던 그 주어진 의무나 그것도 일반적으로 강제로 주어지는 그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에서 그 이탈할 때 생기는 무엇인가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또 이 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치에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사전회의 때 질문을 했었어요. 거의 비슷한 질문을. 정치라는 것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사로운 것들, 그러니까 사사로운 이유로 탈영을 하거나 변호 거부를 했을 때 그것이 정치성을 띈다 안 띈다 구분지어서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그 발표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대답해 주셨을 때는 뭘 강조하셨냐면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단 국방의 의무, 국가가 명령한 것에 대한 불복종으로서의 그 의미를 크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아카이브 평화기억에서 활동하는 성유화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여기 그 선생님께서 두 개의 논문을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그 논문 중에 오늘은 주로 돌아온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50년대 탈영을 동반한 남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실은 이제 징병제라고 하는 게 52년부터 한국전쟁 시기부터 징병제가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선생님은 그 후 10년, 여기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한 53년부터 63년 정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도주권 혹은 틈으로 허용된 사회적 어쨌든 그런 어떤 도망의 허용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베트남 전쟁 파병이 64년부터 시작되고 전투부대가 65년부터 월남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월남에 맨 처음에 갔던 부대는 해병대 청룡 여단이 65년 9월에 처음으로 전체 차출로 월남에 가게 됐는데 그 시기에 월남에 차출로 가셨던 참전군인을 뵙고 얘기를 들어보면 도망을 많이 갔다는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전쟁터에 가기 싫어서.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보도되지 않았고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도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미 있게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해병대로 한 66년 시기에 월남에 갔던 분들 얘기,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고향이 전라북도인 분이었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해병대에 전라도 지역 차별적 발언을 좀 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옮기자면 전라도 놈들 때문에 철조망이 생겼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몇 명 빼고는 다 훈련이 힘들고 뭐 전쟁 가기 힘들고 해서 많이 도망갔다는 얘기, 그리고 차출이나 전쟁에 가게 됐을 때 오히려 가족들이 도망하라고 더 이렇게 애원하던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흔하게 등장을 해요. 청정군인들을 뵈면. 그런데
여기서 분석하기로는 63년 시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68년도가 참정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121 사태라고 김신조가 넘어온 그 사태 이후에 그 징집제도, 주민등록제도나 징병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 시기 이후에 오히려 그런 틈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징집제가 거의 더 견고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참정원인 분들을 뵈면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야기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도주권이나 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징집제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었지 그게 어떤 권리나 틈이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그 제도의 정착 단계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간으로 잡으신 63년이라는 기간보다 좀 더 그 68년이라는 좀 다른 시점을 적용해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논문을 읽으면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영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정치적 의미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선생님 논문에서 그 불법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탈영은 정치적이다라고 하시는데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탈영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되게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사건들 혹은 위원회에 진전된 사건들 중에 대부분 이제 사망 사건이었고 소위 이제 자살 사건이어서 일반 사망 처리돼서 그 국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분들의 가족들이 의문사로 이제 진상 규명 요구를 하면서 사건 조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그 사건들에 반드시 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탈영이거든요. 탈영은 귀책 사유가 개인에게 있어 보입니다. 군에서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군대는 아시겠지만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이렇게 중대나 소대나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 느낌은 탈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적 이유이고 개인적 어떤 행위로 몰아붙이기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탈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살아 돌아오면 오히려 다행이었지만 그 위원회의 사건들은 대부분 탈영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작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건 조사 보고서에 탈영이 그렇게 등장하는 점, 그래서 군대 내에서 탈영을 다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접하게 된다라는 그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탈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범죄시하고 뭔가 뒤처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되게 하는 그런 틀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60년대 올라갔던 분들 속에서는 그걸 탈영이라고 범죄화해서 표현하지 하는 분도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냥 도망가 버린다라는 그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아까 그 언어의 발명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탈영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범죄시하고 범법화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느낌도 하나 들었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저항이나 발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탈영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불법적이라는 이름으로 변명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또 다른 어떤 정치성이나 의미 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이 자리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좀 유의미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68년까지 애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그 아직 거기까지 연구 아직 진행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일단 63년까지 보자고 마음 먹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68년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과연 그 탈영 직접적으로는 주민등록법이 중요했는데 도망공인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과연 그거만이 했던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있는데, 그게 저는 무장 탈영이라는 것을 국가가 발명하는 것에 인해서 그 탈영이라는 말에 대한 감각이, 아니면 도망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군대에서 완전히 상상력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까지 물론 가끔씩 도망쳐서 왜 남자인데 군대에서 도망오냐라는 식으로 그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게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그 70년대를 거쳐서 그 다른 명이라는 존재를 그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그 탈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일단 무서운 존재 아니면 그거는 엄청난 사건에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행위라는 것을 라고 해석시키는 그 틀을 사회적으로 보급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탈영이라는 게 완전히 할 수 없는 도주거리 소멸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각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점에서는 역시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70년대 역사적인 과정을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책임의 문당국에서 어떻게 받는가 아니면 책임의 문제는 진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일단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늘도 당선화에서 얘기했지만 탈영의 동기라는 것은 사실 예인 문제, 가정 문제 아니면 기합에서 도망치는 행위라는 식으로 뭔가 단순화시켜서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겹치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도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문당국은 계속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뭔가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저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너무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당국은 최대한 무대 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탈영했다는 사실을 없애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예인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금방 예인 문제로 돌리는 현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책임의 문제, 그러니까 문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다른 분들의 실제 마음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선생님 발표하시기 전에 너무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말씀하셔가지고 군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것만으로는 군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저만 박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질문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라고 합니다. 이제 무장탈영 70년대 이후에 어떤 무장탈영이라는 얘기들이 그냥 들으면서 저도 그냥 언뜻 중간중간 찾아보고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봤던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이 시기에 실제로 꼭 무장탈영이든 혹은 이제 내무반 안에서의 어떤 총기 사건이든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 그게 이전에는 적었다가 늘어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를테면은 해병대 누군가가 이제 무장 탈영을 해서 쫓아오던 군인도 죽이고 이제 민간인도 살해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보도들이 보면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따라붙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정신장난에 의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베트남 전쟁은 그냥 이 사람들이 뭘 했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고 사실 방점은 정신장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이 막 어떻게 나가버려가지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들을 하는 건데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에 어떤 베트남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무장탈영이라는 말이 발명되는 과정에서 이
베트남 전쟁과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쨌든 분명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들의 어떤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 트라우마, 이제 PTSD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활발하게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억압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랬을 때 이 어떤 베트남 전쟁과 그 전쟁에서 느꼈던 어떤 충격들, 그걸로 인해서 그 참전했던 군인들이 뭔가 되게 뭔가 거칠어지고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그냥 거칠게 그냥 의도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피하고자 어떤 무장타령이라는 존재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갑자기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정치성에 대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정치성들이 항상 이제 그 타령의 정치성이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항상 좋은 결과만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편은 하게 됐는데, 물론 이 시기는 모리타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는 그 시기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이제 94년에 장교들이 무장 타령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가 그때 기사에서는 뭔가 정말 사상 초유, 그러니까 최초의 무장 타령이었다, 장교들이 하는 그런 얘기였지만, 물론 그건 아닐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최초라는 의미는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최초로 타령을 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병장이 이제 소위였던 자신의 이제 뺨을 때렸는데, 그거를 이제 상부에다가 보고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무기를 들고 타령을 한 거죠. 일종의 시위성이었던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상부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불복종을 한 것이고, 주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종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당론화되는 과정들은 어떤 국민주화의 부작용으로서 이게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주화가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이제 이 병사들이 해이해져서 이제는 막 소위 뺨도 때리고 막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이제 국민주화의 어떤 제동을 걸고자 하는 어떤 시도로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담론화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탈북의 정치성이라는 게 항상 뭔가 이제 전쟁에 대한 반대 이런 걸로만 이제 항상 담론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국민주화라고 하는 그 사회적 흐름의 어떤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이제 담론화될 가능성이 한편으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점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조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썼지만 사실 토막공이 있었다는 것, 여기 토막공이 있었기 때문에 간도가 돼서 사회 질서를 역시 뭐라고 하는 거죠? 사회 질서라기보다 간도단이 돼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사실 타령의 맥락이 확실히 꼭 반전이나 아니면 거칠게 말하자면 사회운동 쪽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4년 그 사건이 저도 얼마 전에 마침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94년 장교 그때가 들었던 얘기로는 그분이 94년에
그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 강력히 그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는 일인데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간부들이 탈영할 때는 이거는 그 오히려 그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그것도 그분이 탈영하신 분이 아마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지 아니었나요? 서기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뭔가 맡아야 되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좀 서열이 낮은 사람들이 가끔씩 오히려 뭔가 일반 사병한테서 처형을 다 받아서 너무 그게 부끄러워서 도망칠 경우가 진짜 가끔씩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그때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면 저지는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 네, 중요한 질의 감사합니다. 선우 선생님 질문하셨던 것 중에 70년대 무장 탈영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군대 안에서의 폭력이 강화되는 측면 이런 것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PTSD나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가장 처음에 장하민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왜 베트남 전쟁 당시의 탈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시냐라고 했을 때 거기하고도 링크가 되는 질문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찾아볼게요. 네, 너무 이거 재밌다고 하기도 애매한데요. 우리가 놓치고 온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그 시대에 놓치고 온 것들, 이런 요소들이 링크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무장 탈영의 어떤 서사 이런 걸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기라고 하고요. 무장 탈영이라는 말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게 돼서 쉬는 시간 동안에 좀 찾아보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저는 이제 무장 탈영이라고 했을 때 무장 공비가 같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무장 탈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떤 무서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무장 공비라는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런 표현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전과 평화의 어떤 그런 운동들을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왜 그러한 움직임들이 없었는가, 그리고 탈영에 대해서도 그러한 어떤 해석이나 정치적인 것들이 왜 없었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한국이 분단된 사회였고 이 베트남의 상황, 사실 한국의 상황이 분단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어떤 경쟁이나 체제 대립 같은 것들이 맥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되게 어려운 상황들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혹시나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싶어서 무장 탈영과 무장 공비를 같이 쳐서 혹시 같이 뜨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진돗개가 뜨더라고요. 국지적 경계태세를 말하는 진돗개를 설명하는 말에 무장 공비 침투, 무장 탈영 등 국지적 위협 상태에 따른 방어 준비 태세를 진돗개라고 하던데 무장 공비와 무장 탈영이 여기에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 이 무장 탈영이라는 말이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더 어떤 의미를 획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진돗개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시기를 보면은 무장이라는 단어랑 같이 자주 등장하는 게 무장 콤비 그리고 무장 간접 이 두 가지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아마 무장 탈영이라는 말이
그 맥락성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을 잘 뭔가 조성하는 그런 하는 그러한 그 조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 재밌네요. 네. 아, 두 분. 예, 이렇게 한번 예, 먼저 하시고. 예, 저도 아까 그 정치성과 사상화 관련해서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좀 고민이 되는 단어들이었고, 제가 이제 홈리스판에서 가능하면 홈리스나 노숙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50대 지금 후반의 한 남성분인데 타령을 3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 사람을 잘 껴줘갖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의 타령을 초기 시작부터 보면 그냥 아주 사적인 거예요. 애인이 임신을 한 거를 알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자기 애인지를 일단 확인할 필요든 여러 가지로 해서 타령을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처음에 타령 이야기만 하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 타령을 3번이나 하게 된 거는 타령을 아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며칠 있다가 잡히고, 이래서 부대 안에서는 타령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 논문에 보면 집행유예 등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유예 정도도 아니고 그냥 혼나고 좀 맞고 기합받고 며칠 이게 감옥에 가 있다가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덮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삭거나 했다가 이제 이 상관들도 골치 아프고 하니까 적당히 계속 덮으면서 나중에 이제 관심사병에 돼서 식당에서 이제 그 음식 만드는 거, 원래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그 본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나와서도 요리사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타령과 관련한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생애사를 들어보면 그 20대 초중반 시기에 그런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애인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타령할 수 있는 타령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심리적인 사회 계급적인 그런 어떤 또 젠더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출생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모르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소위 둘째 부인의 자식 이렇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림을 이 둘째 부인을 돌보지 않아서 굉장히 빈곤한 가정에 어머니가 이제 그 자식 셋을 키우는 그 가정에 이 사람은 이제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렇고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많은 폭력을 당한 등등,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어떤 자신 없음, 자괴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속에서 이제 대학을 갔다가 1학년 때 소위 현실 도피하듯이 군대로 간 거죠. 그리고 1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술 먹고 한판 놀다가 어떤 또 다른 신입생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이제 여관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애가 생겼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누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찾아한테 애가 생겼다. 근데 이 남자는 이제 그 애가 자기 애인지에 확신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여튼 타령을. 그래서 저는 타령의 정치성이나 사사성의 문제를 그 타령이라는 순간, 타령이 일어난 장소, 순간, 그 시기, 요것만으로 보는 것의 한계가 타령 구체적으로 한 인간이 하는 행동이고, 그 한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여러 가지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급성이나
소위 말하는 정상, 비정상성 등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할 때 오히려 사사성으로 읽혀져 왔던 혹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군대나 국가가 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좀 그 재해석, 새로운 어떤 해석의 구성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도주권이라는 얘기로 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사성이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도망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개인적인 이유를 뭔가 지금 와서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그 당시 도주권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뭔가 지금 보면 개인적인 이유지만 뭔가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뭔가 감수성 같은 게 사회 전체로 뭔가 있었다는 게 그 하나의 전제로 지금 그 도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그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 아니면 공간대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군대 가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도망쳐도 문제가 없다라는 발상 자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 68년 전도까지는. 그래서 정치화되지 그 반전사상이나 그쪽으로 나가지 않았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한편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곳이 군대니까라는 발상이 있었고, 그래서 도망쳐도 뭔가 공감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꼭 받는 것이 아닌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감각이 당시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아나키님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전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운영위원을 활동하고 있는 안아키라고 합니다. 예, 되게 사실 제가 그동안 좀 약간 저항으로서의 타령이나 저항으로서의 거부로서의 타령 같은 데에서 되게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던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논문과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참 좋았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논문을 읽으면서 좀 해결이 안 되는 의문점이었거든요. 어째서 1960년대 후반까지는 타령이 폭발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가 그 이후에 타령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되게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좀 추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6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그만큼 한국군이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군이 엄밀히 말하면은 군인들 자체들의 복무 규율이 60년대 중반에 돼서야 등장을 하고 그리고 70년대가 넘어서야 이제 그 자체적으로 통합 조달 시스템 군수 물자에 대한 통합 조달 시스템도 없었고 각 그때 위수사령부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체계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군 지원 사령부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정교하고 치밀하게 병사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생했고 또 그만큼 많이 봐주는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70년대 이제 유신 체제 확립 이후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군 내부의 분위기도 굉장히 경직되면서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더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약간 사적으로 말하면 사실 70년대 후반에는 그 당시 워낙에 병력 자원이 넘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병 제도 같은 걸 만들었을 때에도 출근을 안 하고 출근 도장만 찍어놓고
그냥 있는 갔다 오고 뭐 출근한 것처럼 해놓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70년대 후반 뮤지션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들었고요. 그런 것을 한번 그런 방식의 해석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타령이나 저항으로서의 그 타령병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항상 퍼뜩 떠오르는 거는 대부분 베트남전 시기 그리고 그나마 가까이는 이라크 아프간전 시기의 미군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헤렌이 처음 얘기했던 이트레피드의 사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이미 그 당시에 뭐 피부 무관투라든가 평화운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은 그 뭐 사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싫어서 나왔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었는데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 이거를 저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맥락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도 한국이 너무 군사주의적인 사회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그것을 조망하는 방법도 굉장히 아직 빈약한 상황에서 이것을 저항으로 조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물론 강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총경도 못 받고 뭐 그리고 해병대 제가 봤던 데이터에 따르면 해병대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금방 도망쳐요. 그 정도로 군대에 대한 감각이 사회적으로도 뭔가 확고한 지위가 없었고 군대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뭔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 도망친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자. 그리고 어느 시기가 왔을 때 뭔가 가끔씩 뭔가 단속 기간을 설치해서 뭐 그때 뭐 잡으러 가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지금이랑 너무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오히려 저도 파라동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듣고 싶은 그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1968년 이후에 그 무장 타령이 증폭하는 이유를 여러 방면에서 여러 총중들이 요인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9시까지 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금방 가서요. 9시예요. 네, 9시라서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면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동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타령했다. 다른 분들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 자수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심지어 박사 논문에서 다룰 것인지 어떻게 개념화하실 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저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숙제로 가져가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나 이러면 갈리는 양심. 네.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양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양심을 안 가진 사람이라도 타령해서 뭔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그거를 해서 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꼭
경영법이랑 양심을 같이 해야 하나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이거는 그 입장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저도 오늘 가리는 양심이라고 썼지만 양심에 대해서는 박사 논문에서는 일단은 좀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은 하고 근데 계속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대한 그 담론이나 그 양심에 대한 그 개개인들의 그 사유나 그 생각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양심은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양심은 학습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된 것이다. 애초에 네. 양심이란 건 없고 네. 학습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거. 어려서부터 학습된 사례. 학습된 것이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양심이 있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도 오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무리 카즈키님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 열띤 토론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자리 너무 소중하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카즈키님에게도 감사와 또 박사 논문 화이팅하라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 발언 듣고 박수를 쳐주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한국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계속 일본에서만 그 연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필드에서 현지에서 그것도 제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에 대해서 다시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고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제 박사 논문이 책으로 낼 때는 일본어가 아니라 먼저 한국어로 내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 사회에 저는 한국 사회한테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것에 헨리가 뭐라고 하나 담대? 담대하고 싶은 마음이 특히 시민사회에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 책을 쓸 때는 한국어로 일단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